안녕하세요. 소리로 듣는 책방 오디오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에 들려드릴 소설은 김현숙 작가님의 단편 소설 하얀 시계. 김현숙 작가님의 작가의 말 먼저 들려드리고 바로 본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작가의 말. 80년 봄은 군 정부 시절이었고 이 나라 각계각층의 모든 면에서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변화와 변혁을 꾀하던 시국이었다. 그건 내가 몸담고 있던 교육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하수상하던 시절 교육계에 더없이 부조리한 일화 한 토막, 소리 없는 함성 같은 것, 어떻든 그것을 픽션으로라도 담아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얀 시계. 김현숙. 솔솔 부는 봄바람 쌓인 눈녹이고 잔디밭엔 새싹이 파릇파릇 나고요. 시냇물은 졸졸졸 노래하며 흐르네. 나지막이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며 혜선은 자신이 치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 동요 한 곡을 불러보았다. 거실 유리문을 통해 들어오는 투명한 봄햇살이 넘치듯 피아노 건반 위로 쏟아져 내리는 한낮이었다. 매년 신학기만 되면 흥겹게 풍금을 치며 아이들과 함께 부르곤 했던 봄노래. 그러나 자우록이 떠오르는 먼지와 소음, 그리고 하얀 백묵가루가 없는 혼자만의 공간은 너무도 호젓하기만 했다. 페달을 밟을 때마다 흡사 먼 항구의 백고동과도 같이 붕붕 울려오던 는적한 풍금소리 대신 물방울인 양 또록또록 구르는 피아노의 선율이 영 마음에 차질 않아 그녀는 그만 피아노의 뚜껑을 닫아버리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청소를 해야 할까, 빨래부터 해야 하나. 그러나 그것은 오직 뒤엉켜 흐르는 마음속 생각일 뿐 아직도 그녀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자신의 몫이 아닌 양 일상의 좀채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부유하고만 있었다. 아파트 창을 통해 바라보이는 하얗게 번글어 오르는 목련송이에 눈길을 주며 미동도 없이 그녀는 망연히 밖을 내려다보았다. 근 20년 만에 찾아온 휴식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과정을 거친 후 갓 발령을 받은 24세의 초임 시절부터 만으로 꼭 20년째가 되는, 그러니까 비로소 연금 혜택이 가능하게 된 올 봄, 그녀는 단호히 학교에 사직서를 내고 마침내 직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된 것이었다. 호가는 노년에 갈수록 교직이 그래도 가장 안정된 직업이라며 그녀의 사직을 극구 만류하는 동료들도 있었으나 그녀는 끝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20대, 30대의 젊은 시절과는 달리 사는 일에도 이제 그녀는 어지간히 지쳐 있었고 또한 가르친다는 일에도 점차 신선한 활력을 잃어만 가는 듯한 맥빠지는 기분이 더 이상 그녀를 교직에 머물게끔 만들지 않았던 것이다. 때마침 50평생을 허황히 헤매돌던 남편이 모처럼 안정된 직업을 갖게 되었고 여고 3학년이 되는 딸아이 예진의 바라지를 구실 삼는 그럴듯한 명분도 사직에 그 한 몫을 담당했음이 사실이었다. 어찌되었건 이제 그녀는 오랜 세월
때로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해왔던 혼자만의 오롯한 시간 속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어인 일일까? 꼭 늪에 빠진 듯 한량없는 정체감만 느껴질 뿐 갑자기 찾아든 그러한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그녀를 황당한 기분 속으로 몰아갔다. 취미 삼아 당장 무슨 일이라도 좀 시작해보면 어떨까? 그러나 우선은 좀 쉬어야만 한다는, 아니 쉬고 싶다는 생각이 보다 더 절실했던 지난 3월 한 달. 그리고 이젠 어언 또 4월이었다. 사직서를 내고 오던 날 밤, 휘몰아치는 온갖 상념을 잠재우듯 그녀는 모처럼 캐나다의 현 선생에게 긴긴 편지를 보냈다. 20년간의 교직 생활에 단단히 마침표를 찍듯 그렇게. 그녀로 인해 정년 퇴임을 불과 2호에 앞둔 80년 여름. 돌연 예기치 않은 사직을 해야만 했던 현 선생. 지금은 가까운 인척의 초청에 의해 캐나다로 이민가 무척이나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 선생과 연준모, 그리고 제자 연준이. 남편 유성조차 곁에 없던 외로운 시절, 그들은 꽁꽁 언 가슴을 녹여주는 모닥불인 양 따스한 체온을 함께 나눈 정다운 사람들이었다. 혜선이 시내 모 지역의 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 그러니까 10여 년 전 꼭 이맘때쯤의 일이었다. 그해 그녀는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고 연주는 그녀의 학급에 속한 학생이었다. 학교장의 방침에 따라 저학년인 3학년까지는 매일 학교 지도가 행해지던 때였다. 학교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해 있긴 했으나 대로변이 가까웠고 전철역을 중심으로 하여 고층 아파트와 서민 아파트 단지가 상가, 노천시장과 함께 빽빽이 밀집되어 주변 환경은 몹시도 어수선한 편이었다. 아침부터 가늘게 실비가 내린 어느 하오였다. 대다수 아이들은 거의 다 우산을 지참한 상태였으나 미처 우산을 가져오지 못한 몇몇 아이들의 경우 미상불 또한 저마다 그들의 부모가 들고 나온 오색 우산들로 교문 앞이 온통 알록달록 수놓아진 그런 하굣길이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 조심히 가렴. 소리 높여 외쳐대는 아이들의 작별 인사에 일일이 응답하며 혜선이 차례차례 아이들을 해산시키고 있을 때였다. 야, 한현준, 너 왜 자꾸만 그쪽으로 가냐? 니네 집은 이쪽이잖아. 아니야, 일로 가야 돼. 우리 집 이사 갔어. 그래? 그럼 잘 가. 안녕. 시끌벅적한 아이들의 헤어짐 속에서도 언뜻 귓가를 스치는 한 아이의 처연한 음성에 혜선은 재빨리 고개를 돌려 그곳을 바라보았다. 직업적인 직감 때문이었을까? 극히 짧은 순간이었으나 제 짝과 헤어져 우산도 없이 돌아가는 힘없는 뒷모습에서 몹시도 심상찮은 기운을 감지하며 혜선은 급히 아이를 불러세웠다. 잠깐, 연준아, 너 잠시 이리 좀 오련? 자신의 다급한 부름에 돌아서 멈칫거리며 다가오는 아이의 표정이 꽤나 슬퍼만 보여 혜선은 담쑥 아이의 어깨를 껴안아 자신의 우산 속으로 끌어당겼다. 그새 꽤 젖어버린 얇은 면 셔츠 속에서 아이의 작은 몸이 한기로 오르르 떨림을 느끼며 혜선은 아이의 어깨를 안은 채 총총히 교실로 되돌아왔다. 신학기라 아직은 반 아이들을 완전히 다 파악했다고 할 순 없었으나 한연준이라는 사내 아이치고는 유독 눈이 크고 곱상한 모습을 한, 그리고 수업 태도며 언행이 무언가 좀 호젓하다 할 자신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 각별히 그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아이였다. 연준아, 이리 와서 좀 앉으렴. 너 오늘 아침 우산 가져오는 일을 깜빡 잊었구나. 그렇지? 네. 혹시 조금 기다려보면 어머니께서 가져오시지 않을까? 좀 더 기다려보련? 아니요. 그냥 갈래요. 세차게 도리질하는 아이의 두 눈에 남실남실 물기가 배어나고 있었다. 아이의 마음이 심히 평온찮은 상태임이 틀림없었다. 잠자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혜선이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보온병에서 보리차 한 잔을 컵에 따라 아이의 앞에 내밀었다. 이것 좀 마셔보렴. 몸이 한결 따뜻해질 거다. 그녀가 내미는 컵을 받아 호호 불어가며 보리차를 마시는 젖은 머리털 몇 올이 이마 위로 축 늘어진 아이의 모습이 왠지 혜선의 마음에 아릿한 통증 같은 것을 몰고 왔다. 철컹 가슴속 빗장을 열듯 혜선이 캐비넷의 문을 열어 깨끗하게 손질된 타올 한 장을 꺼내 연준의 젖은 머리털을 닦아주었다. 푹 숙인 아이의 머리가 점점 더 밑으로만 내려앉았다. 이럴 때일수록 아이에게 되도록 자극적인 말은 삼가는 것이 좋을 터. 오늘은 단지 이것으로 끝냄이 나으리라. 그녀는 다시 한번 아이의 머리털을 포근히 쓸어주며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오늘은 선생님 우산을 쓰고 가는 거다. 알았지? 마침 여분의 우산이 있었거든. 자, 이젠 그만 일어나렴. 머뭇거리는 아이에게 끝내 자신의 우산을 들려보낸 후 혜선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잔뜩 풀이 죽은 모습이면서도 제법 또랑한 말투로 자신이 해야 할 인사말을 결코 잊지 않으며 교실을 나서는 연준의 모습에 엷은 미소를 떠올리며 혜선은 가만히 자신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몸을 앉혔다. 초등학교 3학년이란 나이는 어떠한 것으로든 아직 상처받기는 이른 나이다. 어떤 종류의 불행이건 그건 아직 철저히 어른들의 몫이어야 할 그러한 나이. 아무런 근심 없이 끊임없이 떠들고 쉴 새 없이 먹고 간단 없이 몸을 움직여대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그 나이 또래의 참모습이 아닌가. 한데 지금 연준의 가슴에 자리한 슬픔의 무게란 어느 만큼의 중량을 지닌 것일까. 살아가면서 혜선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슬픔에 잠긴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바로 그러한 점이 그녀로 하여금 동화를 쓰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끔 만드는 근본 요인인지도 모르겠으나 어찌되었건 슬퍼하는 아이들의 모습이란 혜선을 가장 견딜 수 없게 만들미 사실이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슬픔이 어느 만큼 큰 슬픔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만큼 깊이 슬퍼하느냐 하는 점에 있었다. 일테면 정든 강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이들의 사무친 눈물이 어른들의 어떠한 불행보다도 더 크게 가슴을 뒤흔들곤 함은 참으로 까닭을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줄곧 눈앞을 가려오는 연준의 모습을 애써 지워버리며 그녀는 자신의 책상 위에 수북히 쌓인 아이들의 일기장을 읽어가기 시작했다. 조바심 치듯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짓 없는 동심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란 언제나 그렇듯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서툴기 이를 데 없는 문장과 띄어쓰기, 맞춤법까지도 엉망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나 그래도 그러한 아이들의 일기 어느 한 구절에서 뜻하지 않게도
아주 소중한 진실의 커다란 한 토막을 발견해내곤 함은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이며 수확이었던 것이다. 때론 자신의 창작에 무척이나 요긴한 소재를 얻게 되는 전혀 예기치 않은 행운을 누릴 때도 많았던 까닭이었다. 몇 해 전 우연히 모 일간지의 신춘 문예의 응모, 동화 부분에서 당선작을 낸 이래 그 후로도 1년에 2번 틈나는 대로 짬짬이 동화를 써오고 있는 그녀였기에 특히나 아이들의 일기는 그녀에겐 늘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문학의 세계란 통상 독자와 작가와의 거리가 늘 어느 만큼의 일정 거리를 유지함이 상례임에도 그녀의 경우엔 그것이 결코 그렇지가 않았다. 적어도 그녀의 곁에 있는 그녀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가장 훌륭한 그녀의 독자들이라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은 곧잘 그녀의 작품에 감동을 표했으며 때론 너무도 솔직하고 꾸밈없는 반응들을 보여주어 혜선을 놀라게도 했다. 대학 시절 국문학을 전공한 혜선이 졸업 후 굳이 교원 결혼의 보충을 위해 임시로 마련된 양성 기간을 거쳐 초등교육계로 뛰어들게 된 연유도 따지고 보면 다 그러한 곡절이 바탕된 것임이 분명할 터였다. 차례차례 아이들의 일기를 읽어가는 혜선의 표정은 더없이 진지하기만 했다. 우리 동네는 참 싫다. 학교에서 나오기만 하면 전철역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과 저쪽 동네가 갈라진다. 이쪽 동네는 부자이고 저쪽 동네는 가난하다. 난 가난한 우리 동네에 살기가 부끄럽다. 애들도 편을 갈라 따로따로 논다. 무심코 읽어가던 혜선의 눈길이 멈칫 움직임을 중단한 채 그곳에서 정지되었다. 영아라는 발표력도 좋고 언행이 아주 똑 떨어진 아이의 어느 날의 일기. 그 한 대목이었다. 아이는 혜선조차도 짐짓 간과해왔던 이 지역에 부인할 길 없는 특수성인 사실 그대로를 무섭도록 예리하게 짚어내고 있었다. 이쪽 동네의 학부모들까지도 공공연히 저쪽 동네로 인해 학교 발전이 저해된다며 눈살을 찌푸리곤 하는 웃지 못할 현실을 어찌할 것인가. 멍들어만 가는 동심.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혜선이 급히 펜을 들어 무어라 몇 자를 적어넣기 시작했다. 영아의 일기 아주 잘 읽었어요. 선생님은 영아의 숨김없는 마음이 참 좋군요. 그러나 영아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아직 모르고 있어요. 사람이 남보다 재산을 덜 가졌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랍니다. 세상엔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사실을 영아도 이제 자라면서 곧 알게 될 거예요. 영아는 무척 건강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참으로 착한 마음씨를 갖고 있죠. 그것이야말로 영아의 가장 큰 재산인 거예요. 선생님은 그런 영아가 늘 자랑스럽답니다. 그리고 선생님 역시 영아와 똑같은 동네인 저쪽 동네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세요. 왜 이토록 허둥대고 있는 것일까? 일사천리로 자신의 느낌을 적어가던 혜선이 비로소 조금 마음을 놓으며 잠시 혼자 쓴웃음을 지었다.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불현듯 밀려오는 외로움, 허전함 같은 것이 전신을 에워싸며 심장 속 깊은 곳까지 서리서리 파고드는 느낌에 때 아닌 서늘한 한기까지 느끼며 그녀는 오르르 한 차례 몸을 떨고 있었던 것이다. 내일은 꼭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를 읽어주리라. 그리고 사람에겐 그 어떤 지위나 부보다도 진실된 삶이 가장 중요함을 깨우쳐 주리라. 다음 차례로 혜선의 손에 넘어온 일기는 마침 바로 조금 전 얼굴을 마주했던 연준의 일기였다. 지난 한 주 동안 오직 단 하루치의 일기만이 오롯이 적혀 있을 따름인 아주 짧은 일기였다. 이제 내일이면 우린 이사를 한다. 엄마와 아빠가 헤어지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 엄마를 따라가 당분간 외할머니 댁에서 살아야 한다. 엄마는 조금만 참고 지내면 곧 좋은 날이 온다며 자꾸만 우셨다. 아빠가 밉기만 하다. 난 앞으로 어떻게 되나. 엄마가 참 불쌍하다. 자꾸자꾸 눈물이 난다. 연준의 일기는 거기서 끝이 났다. 딱한 녀석, 그랬었구나. 어느새 혜선의 눈에선 울컥 눈물이 배어나고 있었다. 걷잡을 길이 없이 솟구치곤 하는 속수무책의 눈물. 눈물이란 그녀에겐 늘 그렇게 너무도 가까운 곳에 있었다. 칠판 옆 장식못에 걸린 두루마리 화장지를 떼어내며 막 눈가로 가져가는 순간이었다. 강 선생님, 커피 타임입니다. 좀 쉬었다 하십시오. 예의 큰 소리와 함께 옆반 담임인 민 선생이 커피가 담긴 보온병을 들고는 성큼성큼 교실 안을 들어서고 있었다. 한 녀석을 선두로 시작하더니만 연일 경쟁적으로 커피를 날라오지 뭡니까? 이젠 그만 제동을 걸어야겠어요. 교육상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야만 또 강 선생님께서 손수 타주시는 커피 맛도 다시 즐길 수가 있죠. 이거야 원 커피 장수도 아니고. 익살기 다분한 민 선생의 말엔 혜선도 그만 따라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단아한 윤곽에 활달하고도 예의 바른 성격이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미혼의 젊은 남선생이었다. 특히 혜선과는 바로 옆반인 까닭에 늘 차도 함께 나눠 마시며 스스럼 없이 지내오는 친숙한 사이였다. 언제 보아도 더불어 얘기 나누기가 즐거운 대상. 그러한 대상이 반드시 동성이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혜선은 학교라는 자신의 직장이 아직도 보수성 짙은 집단임을 이미 잘 알고는 있었으나 한창 살림 재미에만 여념이 없는 나머지 동료들과의 대화에서조차 의식주에 한정된 일상적 화제 외엔 도무지 더 할 얘기가 없는 듯한 고만고만한 나이의 여선생들보다 민 선생의 경우가 훨씬 더 허심하고 담백한 느낌을 줌이 사실이었다. 물 흐르듯 흐르는 동료 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굳이 막을 필요가 있을까? 남들의 시선이야 어떠하건 혜선은 늘 그렇게 생각해오고 있었던 것이 바로 문제라면 문제였을까? 딱하게도 그녀는 아주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 돌아가는 공기가 아무래도 좀 심상치 않다 싶더니만 교육계에도 이제 한바탕 찬소리가 내릴 모양입니다. 보온병에서 두 잔의 커피를 따라 한 잔은 혜선에게 주고 나머지 한 잔은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기며 민 선생이 문득 정색을 한 채 입을 열었다. 글쎄요, 뭔가 좀 조짐이 이상하다 싶긴 해요. 하지만 제 아무리 혹독한 된소리라 해도 그것이 진정 교육의 참된 정화를 위한 것이라면 뭐 그리 두려워할 게 있나요? 우린 그저 묵묵히 아이들만 잘 가르치면 될 일이죠. 혜선이 담담한 어조로 커피잔을 기울이며 말을 받았다. 각 학교당 그것도 초등계만 무조건 몇 명씩의 인원이 할당됐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암튼 수수께끼 같은 시절이에요. 할당이라뇨. 참으로 우습군요.
진정 교육계의 쇄신을 위한 조치라면 공명정대한 일대 원칙하에 엄정한 과정을 거쳐 그에 따른 일정 자격 미달자를 전원 색출해낸다든가 해야죠. 그렇지 않고야 10중 8구 주먹구구식의 형식적인 숫자 채우기로만 끝나고 말 것이 뻔해요. 처음과는 달리 자신도 모르게 해서는 점차 격해져만 갔다.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힘없고 무력한 계층이라 할 초등교육계에 내려진 처사가 너무도 부당하고 어처구니 없게만 여겨졌던 것이다. 민 선생 역시 못내 씁쓸한 낯빛을 감추지 못했다. 글쎄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문제는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하명이 떨어진 이상 무조건 실적 위주의 행정으로 몰아붙일 게 뻔하죠. 하지만 모두가 다 문제교사로 지목된다 해도 강 선생님만은 끝내 예외일 겁니다. 전형적인 모범교사가 아닙니까? 어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있나요? 이제 모두 도마 위에 올려지긴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지켜볼 빡겠요. 혜선이 정색을 하며 민 선생의 말을 막아버렸다. 일순 교실 밖 복도 쪽으로부터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싶더니 잠시 후 탕탕 누군가가 그녀의 교실 문을 세차게 두들겨대었다. 5시 정각 비상 직원회가 있답니다. 어서들 준비하고 내려오십시오. 이어서 곧 복도 쪽 창을 통해 몇몇 동학년 선생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한데 어쩐 일일까? 쨍쨍이 톤을 높이며 사라져가는 동료 교사들의 눈빛이 왠지 예사롭지가 않았다. 혜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쏴 바람을 일으키며 한가슴 안겨오는 그 어떤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을까? 그러한 느낌은 더위가 유난히도 맹위를 떨치던 너무도 숨막히고 끔찍했던 그의 여름을 예고하듯 몹시도 고약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누구일까? 잔잔우룩한 저결을 깨뜨리며 누군가가 아파트의 벨을 누르고 있었다. 누구세요? 거실 소파에 앉아 끝모를 회상에 잠겨있던 혜선이 급히 몸을 일으키며 현관문을 향해 다가갔다. 가스검치 맞습니다. 사용량 좀 불러주시죠. 맙소사, 고열을 뒤흔든 방문객치고는 너무도 맥 빠지게 하는 방문객이 아닌가. 그러나 도리 없이 그녀는 가스 계량기의 눈금을 읽어준 후 다시 곧 혼자의 자리로 돌아왔다. 자신을 포함한 그 모든 것이 다 한 폭의 정물인 양 그림같이 조용한 거실. 이러고 앉아있는 내가 과연 누구인가. 훤한 대낮에 가스 검침원에게 계량기의 숫자를 불러주고 할 일 없이 봄 햇살 너울 때는 텅 빈 거실을 서성이며 고요에 겨워 어쩔 줄을 모르는 여자. 이것이 과연 나인가? 아직도 채 믿기질 않는 자신의 변모된 모습과 그 앞에 놓인 하얀 여백과도 같은 한량없는 시간의 흐름에 심히 당혹감을 느끼며 그녀는 다시금 피아노 앞으로 다가가 의자에 가만히 몸을 앉혔다. 산산산 산에는 나무들이 자라고 들들들 들에는 곡식들이 자란다. 대롱대롱 가지엔 과일들이 자란다. 졸졸졸 비 맞고 잘도 자란다. 아는 곡이 한낱 동요밖엔 없는 것일까? 결코 그렇진 않으리라. 하지만 아직도 그녀의 마음을 맴도는 소리는 오직 그러한 곡조들 뿐이었다. 학급 전체가 참여하여 합주를 할 양이면
아이들이 연주하는 서투른 솜씨의 리코더와 멜로디언, 그녀가 치는 은은한 풍금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꽤나 그럴듯한 화음을 빚어내곤 했었다. 혜선은 특히 음악 수업을 가장 좋아했다. 천방지축 날뛰던 아이들도 음악 시간만은 완전히 그 태도가 달라지곤 하던 일은 신기하기만 했다. 아이들과 함께 동요를 부를 때면 그녀는 세상 만사 모든 시름을 말끔히 다 잊곤 했다. 연주는 얼마나 노래를 잘 불렀던가. 타고난 미성에다가 음감이 뛰어나고 음악에 썩 재능을 보이던 연준. 여름이 한창이던 7월 초순의 어느 음악 시간, 그날도 연주는 그녀의 지목에 따라 교실 앞으로 나와 노래를 불렀다. 맴맴맴 송아지 풀밭에서 자라고 꿀꿀꿀꿀 꿀돼지 우리에서 자란다. 새근새근 아가는 엄마 품에 자란다. 쫄쫄쫄 젖 먹고 잘도 자란다. 모두 잘한다. 쉬지 않고 잘한다. 모두 잘한다. 우리 삶이 잘한다. 네, 참 잘했어요. 음정, 박자, 목소리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자, 다 같이 연준이에게 박수! 풍금치던 손을 멈추고 혜선은 연준을 향해 힘껏 박수를 보냈다. 일기를 통해 집안 사정을 알고 난 후론 더욱더 연준에게 마음이 가곤 함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음악 수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극히 짧은 순간이나마 복도 쪽 창너머로 누군가가 살짝 들여다보는 기척이 느껴져 왔다. 그러나 수업이 끝나고 복도로 나와보니 그곳엔 이미 아무도 없었다. 여름방학이 얼마 남질 않아 전학년에 걸쳐 단축 수업이 실시되고 있던 터라 일찌감치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난 텅 빈 교실에 혜선은 혼자 남아있었다. 자오록이 떠돌던 먼지와 소음 대신 무한한 정적만이 비끼는 햇살을 따라 요요히 가라앉아가는 그러한 시각이었다. 한바탕의 아우성과 소용돌이 치는 먼지 세례를 흠뻑 받은 후에야 비로소 혼자가 되어 있는 더없이 한가진 시간. 그녀는 사실 수업 종료 후에 그 막막한 고요를 몹시도 아끼곤 했다. 넘치는 활력이 남기고 간 잔재를 되새기며 온전히 자신 속으로만 안주해가는 기쁨. 나른한 피로감을 떨쳐버리듯 한 잔의 커피를 위해 그녀가 막 커피포트의 선을 연결하고 있는 순간이었다. 들릴 듯 말 듯 가녀린 노크 소리와 함께 조촐한 모습의 한 여인이 조용히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저 연준이 애미 되는 사람인데요. 가늘가늘한 몸매에 파리한 낯빛을 한 단정한 매무새의 여인이었다. 연준의 일기를 통해 대강의 사정은 이미 다 짐작을 하고 있었던 때문일까. 다소곳한 말씨에 되도록 밝은 얼굴을 보이려 애를 쓰고 있었으나 왠지 그 점이 도리어 보는 이의 마음을 무척이나 안쓰럽게 만드는 모습이었다. 연준이를 통해 선생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잘해주신다고요. 어떻게 다 감사를 드려야 할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제 맡은 도리를 다할 뿐인걸요. 그리 말씀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진작에 인사드리고 싶었지만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 늦었습니다. 학기 초 집안에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그 후로 아이도 충격이 컸는지 기가 많이 죽고 점점 가는 음성이 점점 떨려간다 싶더니만
연준모는 마침내 하던 말을 다 잊지 못하고는 그만 고개를 푹 떨구고 말았다. 여자의 생에 있어 자식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계속 아래를 향해 숙여지는 연준모의 갸냘픈 어깨를 지켜보며 해서는 왠지 자꾸만 연준모의 슬픈 모성과 자신의 존재가 일치되려 하는 야릇한 느낌을 받았다. 순간 남편 유성의 모습이 눈앞을 덮쳐왔다. 당신이나 내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잠시 떠나 있는 게 좋겠소. 자리가 잡히는 대로 우선 예진이 양육비라도 좀 보내줄 테니 그리하오. 사업 실패에 따른 장기간의 실직으로 부부간 불화가 잦아지자 결국은 위장 취업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며 남편이 그녀에게 한 말이었다. 그러나 떠난 지 1년이 넘도록 아이의 양육비는커녕 아이의 생일에도 장난감 하나 보낸 적이 없는 남편이었다. 한 장의 크리스마스 카드와 두어 통의 봉합 엽서가 고작이었다. 희멀숙한 외모를 지닌 남편은 현실성이나 생활력하곤 거리가 먼 남자였다. 남녀공학에 다니던 대학 시절 국문학이라는 전공 탓인지 대부분이 좀 딜레탕트의 분위기를 지닌 듯한 우중충한 문학 청년들과의 만남에 어지간히는 진력이 나 있을 쯤이던가. 그때 혜선의 앞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유성이었다. 눈에 콩깍지라도 씌었던 것일까? 번듯한 외모와 능숙한 언행, 그리고 추후 결정적 단점으로 드러나고만 그의 우유부단함까지도 그때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좋게만 보였었다. 그러나 불성실함과 무절제로 인해 하는 사업마다 실패. 유성은 마침내 그녀에게 좌절과 빚더미만 잔뜩 안겨주고 말았다. 딸아이 예진만 없었다면 진작에 무슨 결단을 내고야 말았을 신선한 결혼 생활이었다. 연준모와 마주한 혜선의 입에선 자신도 모르게 가는 한숨이 새어나왔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용서하세요. 그간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었었는데 경황이 없었습니다. 작은 성이 부끄럽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고 온 가방에서 꽃무늬 손수건을 꺼내 살짝 눈물을 닦아내는가 싶던 연준모의 힘없는 손길이 어느새 혜선의 책상 위로 와닿고 있었다. 겉포지에 포장을 한 얇은 책자. 그 갈피 속에서 보일 듯 말 듯 하얗게 끝자락을 드러내고 있는 반듯한 사각의 봉투. 아득한 현기증과 함께 그제서야 혜선은 번쩍 정신이 돌아왔다. 연준 어머니, 성의는 감사하나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해는 마세요. 이건 제 나름의 작은 방침입니다. 부디 이해해 주시고 다시 거두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칼로 자르듯 단호히 얘기하며 책자를 도로 건네는 혜선의 태도에 연준모는 순간 당황하여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러나 곧 혜선의 진위를 깨달은 듯 금방 다시 평온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그렇잖아도 저희 어머니께서 아닙니다. 결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된 셈인지 연준모의 얼굴에 다시금 빨갛게 홍조가 떠올랐다. 절대 섭섭히 생각지 마세요. 대신 이 다음 모든 것이 안정되시면 그땐 제게 꼭 차를 한 잔 사주세요. 그러시면 되겠죠? 혜선의 부언에 대답 대신 연준모는 선량해 보이는 두 눈 가득 눈물을 담은 채 반은 웃고 반은 울었다. 흰 봉투가 의미하는 것. 초임 시절 멋모르고 묵인했던 몇 년인가를 빼고 나면 언제부터인가 혜선은
그것에 대해 강렬한 거부 반응을 일으켜오고 있었다. 그건 혜선에게 있어 하나의 신조라면 신조였고 방침이라면 방침이랄 수 있었다. 교직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그녀는 더욱더 스스로에게 엄격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깨달았다. 체험을 통해 터득한 바 흰 봉투의 의미란 학부모와 교사, 쌍방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얄팍한 수단으로서 마침내는 그것이 그들 상호 간 존경과 신뢰를 잃게끔 만드는 극단의 패습을 낳을 뿐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그러한 태도가 일부 동료들로부터 심히 경원시되고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그건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다. 흰 봉투와 맞바꿔지는 교권, 근본적인 쟁점을 찾아 거슬러 오른다면 학부모와 교사의 태도에 있어 결국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식의 논란에 귀착되고야 마는 것이겠으나 그녀는 그러한 반교육적인 떳떳지 못한 행위가 가져다주는 불필요한 신경소모가 혐오스러웠다. 강 선생, 매사에 좀 더 느긋함의 여백을 가져봐요. 그렇게 살면 언젠간 결국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나이 지긋한 선배 여교사 한 사람이 어느 날 넌지시 그렇게 그녀에게 충고를 한 적도 있었다. 상당히 냉소적인 데가 느껴지는 어조였다. 그러나 해서는 몇몇 동료 교사들이 지적하는 그 느긋함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외로움의 의미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일시 남편과 별거 중인 사실에조차도 그러한 점과 연결을 시켜 필요 이상으로 예민한 촉수를 뻗쳐오곤 하는 그들의 태도가 그녀는 어처구니 없기만 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선 여자가 혼자 살아간다는 일이 그토록 구구한 억측과 많은 구설수를 감당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을 절감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일부 동료들의 그러한 반목과는 달리 항상 그녀에게 무조건적인 우호와 격려의 마음을 보내는 한 사람의 지지자가 있었다. 현 선생이라는 여교사였다. 정년퇴임을 불과 2년 정도 앞둔 평교사로서 자리 따위에 연연해 하질 않아 그 나이가 되도록 아직 평교사직에만 머물러 있을 뿐임에도 교사로서의 고든 자세와 철학, 그리고 바른 언행은 늘 후배 교사들의 귀감이 되고 있었다. 연전 남편을 여의고 출가한 딸과 이웃하여 조그만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으나 차림새나 몸가짐 또한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정갈하기만 하여 늘 젊은 여교사들의 모범이 되기도 했다. 특히 혜성과는 아파트 단지가 같아 퇴근길에 주로 시장을 오가며 자주 얼굴을 마주하곤 하는 사이였다. 강 선생, 뭘 그리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좀 와봐요. 이 아욱 무척 연해 보이지 않아요? 하며 야채상 앞에서 밝게 웃어 보이곤 하던 현 선생. 할당이니 뭐니 하며 한창 서슬퍼런 하명으로 숙정바람이 점차 거세어만 가던 7월 중순의 어느 하오였다. 그날도 혜선은 퇴근길 북적대는 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며 축 처진 심신의 활력을 되찾고 있었다. 시장 가운데로만 들어서면 이상하게도 그녀는 하루에 쌓인 피로가 싹 가시듯 늘 기분이 다시 맑아지곤 했다. 밭에서 갓 뽑아온 싱싱한 푸성기로부터 생필품에 이르기까지 만물상을 방불케 하리만큼 온갖 상품들이 좌판 혹은 리어카에 질비하게 널려있는 노천시장. 그곳은 전철역을 중심으로 하여 뚜렷이 갈라진 이 동네 빈과 부의 완충지대이기도 했다.
고가 선로 및 서늘한 콘크리트 그늘을 따라 질펀하게 펼쳐지는 한낮의 장터는 저녁이 되면서 마침내 하나 둘 불이 켜지는 오색 포장마차의 행렬과 함께 야시장 진풍경의 극치를 이루는 도심의 저작거리였다. 그곳에 서면 혜선은 샘솟듯 치솟는 삶에 대한 의욕과 함께 늘 남편 유성을 생각하곤 했다. 밝고 건강한 생선장수 부부의 모습이나 아기를 등에 업고 함께 리어카를 끄는 젊은 과일상 부부의 모습에서도 그녀는 문득문득 남편 유성을 떠올리곤 했던 것이다. 남편에게 그들의 10분의 1만큼의 성실성이라도 있었다면 자신의 결혼 생활이 그토록 파국을 향해 치닫지만은 않았을 것을. 눈앞에 아른거리는 남편의 영상을 떨쳐버리듯 혜선이 장보기에 한창 여념이 없을 때였다. 아니나 다를까 현 선생 또한 장 가운데서 어김없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조합해질 않네요. 꽤 묵직한 장바구니를 나눠들며 혜선이 먼저 말을 건넸다. 네, 몸살 기운이 좀 있나 봐요. 요즘 우리 집에 식솔이 늘어 아무래도 좀 더 마음을 쓰다 보니 쉬 필요하네요. 엷은 웃음기를 담은 현 선생의 얼굴이 전에 없이 까칠하게만 보였다. 참, 강 선생님,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따뜻한 음성과 함께 어느새 현 선생의 포근한 손길이 혜선의 손을 꼭 쥐어왔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늙은 내게 늘 살갑게 해줘서 고맙단 얘기였어요. 자, 그럼 내일 또 봅시다. 잘 가요. 놀라서 반문하는 혜선의 말에 짐짓 그렇게 얼버무리며 도망치듯 현 선생은 그녀에게서 멀어지고 말았다. 결코 허튼 소리를 할 뿐도 아니거늘 이상도 하지. 묘한 여운을 남기며 사라져가는 현 선생의 뒷모습과 함께 무언가 잔잔한 의혹이 마음에서 쉽게 떠나질 않던 여름이었다. 다시 또 현관으로부터 벨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가스 검침원이 다녀간 이래 두 번째 벨소리였다. 누구세요? 강혜선 씨 계십니까? 소포 왔습니다. 속히 도장 가지고 나오십시오. 아, 우편물이었구나. 왠지 반가운 마음이 들어 급히 현관문을 열어젖히며 그녀는 와락 우편물을 받아 안았다. 캐나다에서 날아온 소포였다. 발신인의 주소를 들여다보는 혜선의 얼굴이 기쁨으로 환하게 피어올랐다. 같은 주소에 발신인의 이름에 3명씩이나 되는 희한한 소포였다. 낯익은 이름들을 차례로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서도 어인 일로 그녀는 쉽게 소포를 뜯어볼 마음이 나질 않았다. 돌이켜보면 너무도 묘하기만 했던 그들 세 사람과의 만남. 그녀의 눈앞엔 다시 또 80년 여름에 그 지글거리며 끓어오르던 나날들이 어제인 양 훤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정 대책이 없음 제비뽑기라도 해야지 별 수 있습니까? 이거야 원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있나? 글쎄 말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대체 뭡니까? 가공할 노릇입니다, 정말. 입에서 입으로만 떠돌던 숙종 인원의 할당이 마침내 사실로 드러나며 이렇다 할 강력한 조치도 없이 오직 교사들의 자발적인 용태만이 능사인 양 팽팽한 긴장 속에 나날이 흘러가자 교사들은 점차 너나 할 것 없이 더 이상은 모두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갔다. 행운권 당첨도 아니거늘 이 무슨 해괴한 넌센스인가.
혜선 역시 터져 나오려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었다. 상부로부터 이미 각 학교당 2명씩의 숙정 인원이 할당된 지는 오래였다. 그러나 학교 측으로서는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못한 채 오직 교사들의 자의만 기다리고 있는 숨막히는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을 따름이었다.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도 연일 비상 직원회를 소집하며 교사들의 정신교육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관리자들 역시 별다른 묘책이 없기는 매한가지인 딱한 상황이었다. 1학기가 완료되어 여름방학을 앞두고 성적 사정회가 열리던 날의 일이었다. 지금부터 제1학기 성적 사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례가 되어 자리에서 일어난 혜선이 차분한 음성으로 자신이 담당한 학급의 성적 사정안을 읽어내려가고 있었다. 한데 어인 일일까? 혜선은 교무실 안의 모든 시선이 벌떼처럼 자신을 향해 따갑게 모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특히나 안경 너머로 쏘아보는 교장의 눈빛이 섬뜩하도록 차갑기만 함은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어쩐 일일까? 평소 워낙에 인사성이 없어 윗사람에게 잘 보인다는 건 애초 기대조차 않고 있는 그녀이긴 했으나 그렇듯 쏘아보는 교장의 시선엔 적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학급엔 아무런 하자도 없었으며 성적 또한 대단히 양호한 편이었기에 그녀의 놀라움은 더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러한 의문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정회가 끝난 후 곧 교장실로부터 그녀를 부르는 호출 신호가 울려왔던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인가? 머리를 스치는 좋지 않은 예감에 잔뜩 긴장한 마음으로 그녀는 조심스레 교장실 문을 두드렸다. 좀 앉으시오. 고약한 일이 터졌소. 맞은편 소파에 기대앉아 급히 물 한 모금을 들이켜는 싸늘한 냉기가 감돌았다. 교육청으로 강 선생에 관한 투서가 들어갔소. 익명의 투서이긴 하지만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불렀소. 아예 거두절미하기로 작정을 한 양 교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시작하고 있었다. 굳이 충격요법을 쓰자면 모를까 그 도가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직원을 서슴지 않는 교장의 냉혹한 태도에 충격에 앞서 혜선은 먼저 질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때문인지 정작 교장의 말이 던지는 충격은 그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하리만큼 그 파장이 가슴에 크게 와닿질 않았다. 익명의 투서라면 기실 문제될 일이 무엇인가? 기껏해야 사실 무근의 일을 허위 조작했거나 혹은 모함을 위한 모함에 그치고 말 비열한 짓거리임이 분명할 터. 어떤 내용의 투서입니까? 때문에 더없이 착 가라앉은 그녀의 음성엔 은연중 강한 반감 같은 것이 묻어났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직접 교육청으로 찾아가 알아보도록 하시오. 말하자면 교사들의 도덕성, 윤리성에 관한 일들인 것 같소.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교사 간 풍기에 해당되는 문제라 할까. 네? 그제서야 혜선은 눈앞이 핑글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그런 문제라면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은가. 화끈 달아오르는 모멸감에 가슴이 화르르 타올랐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부르르 떨리는 격한 순간이 지나자 잠시 좀 진정되는 마음과 함께 비로소 그녀는 교장의 얼굴을 똑바로 정시했다. 무리를 일으킨 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감히 제 인격에 전부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투서의 내용은 허위입니다.
믿어주십시오. 글쎄, 믿고 안 믿고 하는 문제를 떠나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매우 좋지 않은 일이란 말이요. 이 일이 상배까지 알려지면 사실의 여부를 떠나 결국은 진상조사반이 내려오겠고, 그렇게 되면 일이 참 복잡해지기 십상이다 이 말이요. 교장의 음성이 짜증으로 인해 깔깔이 갈라져 나오고 있었다. 분노에 앞서 이제 그녀는 차라리 어이가 없는 심정이 되어갔다. 동시에 또한 눈앞이 캄캄해 오는 단절감에 그녀는 교장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다. 교직원의 총 책임을 맡은 관리자라면 적어도 투서의 내용을 전하기에 앞서 당사자들을 통해 사전에 우선 사실의 진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고 넘어감이 순서 아닌가. 학원을 너무도 일방적인 통보 형식으로 아예 대화의 통로를 미리 차단해버리려는 교장의 태도에 그녀는 실로 낙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추후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제가 다 알아서 감당하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해서는 그만 교장실에서 몸을 빠져나오고 말았다. 마음 같아선 당장 교육청으로 달려가 투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낱낱이 밝혀내고만 싶었으나 일의 성질로 보아 그렇듯 서둘러서만 될 일이 아님을 그녀는 깨달았다. 더구나 익명의 투서자라면 어쩜 영구히 그 정체를 밝혀내기가 불가능할지도 모를 일임을. 하얗게 굳어진 얼굴로 교장실을 나온 그녀가 곰곰이 생각에 잠겨 교무실 앞 복도를 걸어오고 있을 때였다. 강 선생님,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 때문에 공연이 폐를 입으신 것 같아서 면목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사실을 규명하고 모든 일을 제가 다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아무 염려 마십시오. 눈앞을 막아서며 난데없이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민 선생이었다. 투서에 거론된 소위 그 풍기 문제에 해당된다는 상대의 남 선생이 바로 민 선생이었던가. 그리고 민 선생은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가. 의아함 가득한 눈빛으로 해서는 잠시 민 선생의 얼굴을 바라만 볼 뿐이었다. 저도 어제서야 알았습니다. 어제 교감 선생님께서 조용히 부르시더니 미리 귀뜸을 해주시더군요. 아마 오늘쯤은 본인들에게도 통보가 갈 거라고요. 저도 지금 막 교장실로 호출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럼 다녀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염려 마십시오. 무척이나 침착한 태도로 혜선을 그렇게 안심시킨 후 민 선생은 급히 가던 걸음을 재촉하여 교장실 쪽으로 몸을 옮겨갔다. 사전에 미리 일에 돌아가는 형편을 대강 알았던 때문인지 자신보다 훨씬 당당하고 의연하기만 한 민 선생의 태도에 혜선은 저기 마음이 놓이는 기분이었다. 곧장 교무실로 들어갈까 망설이던 그녀의 발길은 어느새 3학년 3반 자신의 학급이 있는 3층 계단을 밟고 있었다. 무언가 잔뜩 껄끄럽고도 거북살스럽기만 한 동료들의 시선을 피해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하기에는 그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었다. 학교 뒷숲 상수리나무 숲으로부터 찍 매미가 울어대고 물씬 녹음이 묻어오듯 시원한 나무그늘 한 자락이 드리워진 자신의 교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며 비로소 그녀는 가슴을 활짝 펴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아무리 쓸고 닦고 말끔히 청소를 해도 늘 어딘가에 남아있는 은은한 백묵의 향도 늘 그래왔듯 더없이 정겹게만 느껴져 왔다. 거론할 여지가 없는 천직인 것일까? 백묵가루가 질색이라며 되도록 그것을 멀리하려는 동료들도 많았으나 어쩐 일로 그녀는 백묵만 손에 들라치면 절로 신명이 나곤 하는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물뿌리게 가득 물을 따라 창가에 가지런히 놓인 화초들에 흠뻑 물을 주며 비로소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아감을 느꼈다. 가장 앞쪽 창가에 놓인 너울너울 무척이나 탐스럽게 자라난 고구마 순과 자연학습을 위해 학년초에 마련한 조그만 콩나물 시루에도 물을 듬뿍 주며 그녀는 새삼 민 선생의 모습을 떠올렸다. 강 선생님, 제발 환경미화 좀 같이 합시다. 옆반하고 똑같이 해놓자고 우리 반 애들 무지하게 샘네요. 실은 저도 무척 샘나요. 야, 이 콩나물 좀 봐. 야, 너무너무 잘 자란다. 당장 우리 반도 하나 해줘요. 빨리요. 진정 샘을 부리는 아이처럼 때론 막무가내로 그렇듯 때를 쓰기도 했던 민 선생. 어느 날은 또 느닷없이 교실로 들어와 와, 이 냄새. 진짜 산소 같은 여자입니다, 강 선생님은. 하면서 불쑥 뜻도 모를 소리를 던지곤 했던가. 아무리 옆반의 동료 교사라고는 하지만 조금쯤은 좀 경계를 했어야 했던 것일까. 왜냐하면 그는 그녀와는 다른 성을 가졌고 아직도 우리 사회는 매우 보수적이며 그리고 또한 그녀는 어쨌든 혼자 사는 여자였으므로 결코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투서의 내용을 가능케 했을 법한 몇 가지 요인들을 머릿속으로 나열해보며 그녀는 보송하니 자란 콩나물을 솎아내며 봉지에 담았다. 사정의 관계로 바빴던 까닭에 오늘 차례의 아이에게 미처 콩나물을 들려보내지 못했음을 떠올리며 이걸 과연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고 궁리하고 있는 그녀의 등 뒤로 드르륵 교실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너무도 귀에 익은 음성이 들려왔다. 노크 소리도 못 들으시고 뭘 그리 깊이 생각하고 계세요? 뜻밖에도 조용한 자태의 현 선생이었다. 어머나, 깜빡했나 봐요. 기껏해야 이 콩나물을 누구에게 드리나 그걸 연구하고 있었는걸요. 하하하하. 두 사람은 유쾌하게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다. 투서 사건 따윈 까맣게 잊은 양, 해맑은 표정의 혜선과 뭔가 꽤 진지한 얘기거리를 안고 있는 듯한 현 선생. 그러나 그들은 노랗게 자라난 콩나물을 들여다보며 잠시 모든 생각을 잊고 있었다. 강 선생님, 차 한 잔 줄래요? 네, 마침 잘 됐네요. 그렇잖아도 저 혼자 한 잔 마실까 하던 중이었어요. 참, 그리고 오늘의 콩나물 당번은 도리 없이 현 선생님께서 맡아주셔야겠어요. 혜선이 웃음 띤 얼굴로 그렇게 말하며 재빨리 커피 두 잔을 마련하여 현 선생과 마주 앉았다. 교장실에 들렸다가 민 선생과 마주쳤어요. 그분은 마침 일을 끝내고 나오는 중이었고 난 막 들어가는 길이었고 낯빛이 상기된 걸 보니 젊은 혈기에 한바탕 한 것 같았어요. 교장도 잔뜩 심기가 불편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투서 사건은 참으로 가증스런 일이에요. 교직 생활 40년간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시국이 아무리 험하고 뒤숭숭하다지만 어찌 이런 일이. 투서 사건이랑 잊어버리세요. 있는 게 상책이에요. 일의 성질상 본인이 나서서 해명하고 돌아다니고 해봐야 얘기만 점점 더 불어날 뿐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가만히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언젠간 다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 뭐래도 난 강 선생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굳게 믿고 있어요. 혜선이 타준 커피를 마시며 스며들 듯 잔잔히 조언을 해주는 현 선생의 모습엔 진정이 가득했다. 생각해보면 제 부주의도 불찰도 컸어요. 대인관계에서 덕이 좀 부족했었나 봐요.
좀 더 열려 있어야 할 곳은 닫혀 있었고, 보다 닫혀야 할 곳은 자칫 방심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현 선생 앞이었기에 그렇듯 가능할 수가 있는 솔직한 반응이었다. 자신의 그 모든 허물까지도 다 이해해 줄 듯한 현 선생의 따뜻함이 그토록 그녀를 편안한 상태로 이끌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살다 보면 그런 반성도 따르게 마련이죠.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막 교장실에 들러 사직서를 내고 왔어요. 뭔가 아주 홀가분한 기분이네요. 마치 스치는 말처럼 담담하게 흘리는 현 선생이 얘기에, 그러나 해서는 들고 있던 찻잔이 출렁 내려앉으리만큼 너무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현 선생님께서 사직을 하시다뇨? 뭐 그럴 만한 연유라도. 충격으로 혜선의 음성이 점차 높아만 갔다. 놀라게 해드렸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사실 꽤 오래전부터 혼자 숙고해오던 일이었어요. 불과 몇 분 전 그렇듯 대단한 일을 치르고 온 사람이라기엔 너무도 심상하기만 한 태도였다. 하지만 아직 정년도 채 안 되셨는데 무슨 기난 사정이라도 있으셨는지요? 하긴 일이 좀 있었죠. 요즘 우리 딸애가 남편과 헤어진 후 우리 집에 와 있어요. 새로이 자신의 삶을 찾으려는 그에게 도움도 좀 주고 싶고, 또 하나밖에 없는 외손자를 데려다가 마음껏 잘 보살펴주고 싶기도 하고요. 그간 마음 쓸 일이 꽤 많았어요. 애써 감추려는 현 선생의 눈가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붉게 물들어감을 해서는 놓치지 않았다. 네, 그랬었군요.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어요. 한데 왠지 그것만으론 이유가 좀 충분치 않은 듯한 생각이 드네요. 혹여라도 이쯤의 학교 분위기 때문은 아닌지. 행여 마음에 어떤 자극이라도 될세라 극히 조심스런 어조로 혜선이 다시 물었다. 꼭 그렇진 않았어요. 하지만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이러다간 괜스레 젊고 아까운 교사들만 다치겠습니다. 차라리 나이 든 내가 물러나는 게 100번 옳다고는 생각했어요. 역시 제 염려가 맞았군요. 선생님께선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스스로가 희생양이 되시고자 하신 거예요. 특히 투서의 대상에 올라 여론의 화살을 맞은 절 대신하여. 혜선의 음성이 점점 더 낮게 잦아만 들었다. 강 선생님, 절대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지 마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자의에 의한 선택일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진 사퇴인 거죠. 자진 사퇴. 현 선생은 유독 더 그 자진 사퇴란 말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었으나 혜선의 마음은 결코 편할 수가 없었다. 끝내 불복하면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되어가는 형국을 지켜보고 싶었거늘 그 누구도 이렇듯 쉽게 포기해선 안 될 일인 것을. 그리고 하필이면 왜 그 희생양이 현 선생이란 말인가. 걷잡을 길 없는 분노로 가슴이 화르륵 타오르는 것만 같아 입술을 꼭 깨물며 혜선은 푸르름 가득한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고 말았다. 세상 만사 다 좋은 게 좋습디다. 일이 그래도 가장 모양 좋게 매듭지었다고만 생각해줘요. 참, 그리고 중요한 고백을 할 게 있어요. 여태껏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비로소 털어놓네요. 한연준, 그 연준이 녀석이 바로 제 외손자랍니다. 네? 맙소사, 선생님 정말 너무하시군요. 잇따른 충격에 혜선은 도무지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연준이가 현 선생의 외손자라면 그러면 연준모는 바로 현 선생의 딸이란 얘기가 아닌가. 해서는 참으로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다. 뭐 일부러 숨겨왔던 건 아니었어요. 사실이 밝혀지면 괜스레 강 선생님께 심적 부담만 드리는 게 아닐까 그 점이 염려스러웠을 뿐이에요. 그간 우리의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뭘요? 전 다만 제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순간 귀가 먹먹하리만큼 학교 뒷숲을 뒤흔들며 요란스레 매미가 울어대었다. 더불어 또한 그 매미 소리만큼이나 먹먹하기만 했던 그녀의 마음. 모든 것이 뒤죽박죽, 몹시도 혼란스럽기만 하던 여름이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연준이네는 곧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 현 선생도 함께 갔음은 물론이었다. 그리고 그 여름 내내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사실 규명을 위해 학교 당국과 팽팽히 맞서온 민 선생은 마침내 학교 측으로부터 투서의 내용이 완전히 허위임을 인정받자 정작 그때는 마치 스스로가 숫자 노름에 또 한 사람의 희생양이라도 되려는 듯 그 또한 홀홀히 교직을 떠나고 말았다. 학교 사회의 환멸을 느꼈으며 더 높은 공부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는 것이 사직 이유의 전부라고만 했다. 바람결에 전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 후 대학원을 졸업, 좋은 직장을 얻어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민 선생.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던가. 그러나 손에 감아지면 한 줌에 잡혀올 듯 가깝게만 느껴지는 세월이었다. 줄곧 80년 여름을 오락가락하는 그녀의 회상이 끝나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일까. 무언가 저녁거리를 위해 막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신호이듯 때맞춰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 유성의 전화임이 분명했다. 그녀의 사직 이후 특별한 용건 없이도 남편은 매일 이 시간쯤이면 예외 없이 전화를 걸어오곤 했다. 별일 없어? 예진인 아직 안 오고? 2년간의 미국 체류 중 갖은 고생을 다 겪어온 남편은 완연히 변해 있었다. 저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젠 불섭이라도 짊어질 용의가 있어. 귀국 직후 해선의 묵묵한 인내를 치하하며 남편은 그렇게 자신의 각오를 밝혔었다. 거대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유일하게 그에게 안겨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러한 변모였다. 유성은 재빨리 이곳 풍토에 적응해 갔다. 미국에서 벌어온 소규모 자본으로 조그만 용역회사를 차려 순전히 자신의 몸 하나로 때우며 밤낮으로 뛴 결과 회사도 이젠 안정된 기반을 잡아갔다. 그러나 유성은 예전보다 많이도 늙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그러한 쇠로가 마음 아팠다. 미움만이 전부라 생각해온 남편을 향한 그러한 연민이 묘하게도 그들 부부의 애정을 되살려 주었음은 기이한 일이었다. 해물탕 끓여 놓을 테니 일찍 들어오세요. 남편 유성과의 통화를 끝낸 후 비로소 해서는 캐나다에서 온 소포를 뜯어볼 생각을 했다. 왠지 좀 뜸을 들이고 싶은 마음이 그렇듯 시간을 끌게끔 했던 것일까. 상자의 뚜껑을 여는 그녀의 가슴이 기쁨으로 마구 파닥거렸다. 하얀 시계와 현 선생, 연준모, 그리고 연준의 이름으로 보내온 각기 다른 다정한 사연들.
그녀의 앞으로 다가올 무궁한 자유인의 시간이 오직 행운과 축복만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란다는 세 사람의 뜻이 모아진 앙증맞은 시계와 각각의 그리움과 애정이 담뿍 담겨있는 세 통의 편지.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랑하는 제자 연준의 편지는 그녀를 가장 감동케 했다. 그간 꾸준히 음악을 공부하여 마침내 그곳 토론토시 시향의 첼리스트가 된 연준. 음미하듯 천천히 그녀는 연준의 편지를 읽어가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엔 모처럼 온 식구가 시내로 쇼핑을 나갔습니다. 선생님의 사직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저 세 사람이 마음을 모아 예쁜 시계 하나를 샀습니다. 오랜 세월 몸담으신 직장을 떠나 이제 호젓한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되신 선생님의 앞날이 더욱더 밝고 희망차게 바라는 뜻에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 혼자만의 특별한 또 하나의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노란 빛의 포근한 털 스웨터가 그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으슬으슬 늘 춥기만 하던 3학년 봄 신학기. 학교 담장을 삥 둘러싸고 피어나던 눈부신 개나리 더미인 양 늘 노란 빛의 털 스웨터를 즐겨 입으시던 선생님. 이 봄 그 노란 털빛만큼이나 포근하고도 따스했던 선생님의 사랑이 생각나 한번 골라봤습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는 가을 고국 S시안과의 협연 때 그때 꼭 잊지 않고 가지고 가겠습니다. 어린 시절 선생님께서 들려주셨던 특별히 아름다웠던 풍금소리, 또한 주옥과도 같은 동화의 구절구절들은 아직도 제 안에 남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처럼 제 음악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고3이 된 예진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죠. 캐나다에서 연준 오빠가 늘 성원하고 있다고 안부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진이가 대학생이 되는 내년엔 선생님 가족이 꼭 한번 캐나다를 방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두 분 모두 그때를 고대하며 제법 거창한 계획까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가을 귀국 연주 때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는 몇 번이고 연준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연준의 첼로 연주를 들을 수가 있게 될 올 가을은 무척이나 행복하리라. 그리고 하얀 시계와 함께할 자신의 내일 또한 결코 외로운 날들이 아니리. 불현듯 그녀는 하얗게 비어있는 자신의 습작 노트를 꺼내 급히 그 여백을 메워가기 시작했다. 80년 여름이었다로 시작되는 첫 문장을 단숨에 써내려갔다. 오랜 세월 가슴속에 뭉쳐있던 채끼와도 같은 응어리가 일시에 싹 쓸려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무언가 어제보단 좀 더 나을 듯한 내일이 봄 햇살인 양 환히 펼쳐지는 느낌에 펜을 잡은 그녀의 손끝엔 점점 더 힘이 가해지고 있었다. 봄이었다. 네, 김현숙 작가님의 하얀 시계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